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좀 멀쩡하신가 봐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4강에 거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그 타이틀이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시기와 주택 임차인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계약서 작성의 비밀 92에서 97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꼭 알아야 될 것은 106에서 117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한번 시간 내서 이게 주택 임차인이 책에 보면 9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택 임차인이 그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가 다 그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누구나가 그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대항요건이죠. 이 대항요건은 우리가 대항요건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이제 뭐 전세권 등기를 했다든가 이제 임차권 등기 또는 임대차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항요건을 가져야 대항요건이 두 개의 공시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도록 하죠. 하나의 공시요건 갖고는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공시요건이 뭐냐면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 가장 보면 이제 주민등록하고 우리가 전입신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입신고라고도 하고 주민등록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주민센터의 국가 공무원이 주민등록부에다가 기입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민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청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법률적으로는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이 주택인도는 뭐냐면 주택을 내가 인도받는다는 개념인데 이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 쓰고 내가 인도받았어요. 근데 주택을 인도받아가지고 키는 내가 보관하고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주택 인도를 보지 않죠. 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즉 그 아파트에 내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서초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서초구에는 4일을 거주하면서 이틀은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마포구 쪽에 주민등록을 했다면 그러면 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또 이제 그 대항요건을 갖춘 거죠.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민등록하셨다며. 네? 마포구에 주민등록하셨다고. 마포구에 주민등록하고 그리고 마포구에서 이틀만 거주하고 있고 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4일을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서초구에서는 주민등록을 안 해놨어요. 전입신고를 안 해놨어요. 그랬을 때 서초구에서는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겠죠. 그러면 그 마포구에서 이틀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거기다 전입신고를 거기다 해놨으니까 마포구에서는 대항력이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건 대항력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거주라는 거는 주 거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주는 주 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 거주.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지고 대항력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서 배당이의 소송을 하게 되면요.
거주를 어디서 했느냐, 주 거주냐, 아니면 이제 일부 거주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항력이 깨져버리죠.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대항 요건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택 인도라든가 그걸 다른 말로 점유라고 하죠. 그 점유는 주 거주가 되는 거죠.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 거주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만 하면, 즉 주민등록만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5월 1일 날 하고 있고 전입신고 5월 1일 날 하고 입주를 언제 했냐, 5월 2일 날 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한 마지막 날 다음 오전 0시에 대항력이, 그 대항력 언제 생기냐, 5월 3일 오전 0시에 발생이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마지막 날. 반대로 전입신고를 5월 2일 날 하고 입주를 5월 1일 날 했다 해도 두 개 중에 마지막 같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면 물권에서 채권으로 변하는 겁니다. 물권. 채권에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에 대항할 수 없어가지고 일반 채권에 불과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이제 그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면 그 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집을 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거죠.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 이거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은 매매죠. 요거는 임대차고, 매매는 임대차. 이거는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면은 물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기존의 임차권이 승계되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확정일자 같은 경우도 이 대항력이 발생해야만이 이때부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대상인 임차인에 불과하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먼저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확정일자가 4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원래는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 주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는 거죠. 일반 채권으로서의 확정일자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4월 1일을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5월 1일 날 하고 주택인도를 5월 1일 날 가졌다면 대항력은 5월 3일 오전 0시에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역시 5월 3일 오전 0시까지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차인이, 그러면 이렇게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어떤 주택이 되느냐, 등기가 되어 있든 미등기든 무허가든 불법 건축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공자 건물이든 어느 건물에 거주하였더라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자연인만 대상이 된다. 법인이 아닌 일반 자연인만 된다. 자연인인 건 이제 개인적인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인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법 제3조 2항에 보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것을 갖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맞추게 되면, 대항요건을 맞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지방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니까 LH 공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임대 주택 그 지원 사업을 하죠. 이런 경우는 그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그 영세 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입주시키는 경우는 대항력이 영세인들이 입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나오던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그 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자기 직원을 갖다가 이제 그 임차한 다음에 자기 직원을 갖다가 하게 되면 다음 나오던 역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주택임차는 대항력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대항력을 갖춰가지고 두 개를 하나 공시요건, 이게 두 개의 공시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이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두 곳이 날짜가 다르다면 마지막으로 갖춘 다음 날 오는 것이 대항력이 있다. 그것이 주택임대차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의 대항력은 어떻고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의 대항력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그 소유자에서 소유권이 B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갑이 임차인이 5월 1일 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6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7월 1일 날 을 임차인이 이제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것이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 갑이 임차인은 B한테 대항력을 정할 수 있는 거고 이 근저당권 역시 B한테 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을 임차인 역시 B한테 대항력을 생기고 이들 간에 즉 이와 같이 이제 갑이 임차인이 그 A하고 즉 임대인하고 종전 계약 썼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대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걸 대항력을 그냥 갑이나 을이 B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서 쓴 이제 그 A하고 계약을 맺은 걸 갖다가 B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B에게 종전에 A하고 계약한 계약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간혹 이제 그 갑하고 을은 이게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그런 원리에서 나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게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갑다 을하고 다 대항력이 이게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그 돈 받고 소멸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전세권 또는 이게 보면 담보가등기라든가 또는 경매 기입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기준이 되는데 이런 것보다 먼저 있는 거는 대항력이 있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항력이 없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두 개가 다 가지고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사람은 후순임차권은 말소기준 권리를 위해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오로지 우선변제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 일자부 우선변제금이죠. 이 최우선변제 확정 일자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이 선순위 입찰, 말소기준금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 입찰에는 대항력을 선택해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조금 반환 채권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한 배권을 갖게 되는 거고, 네 반에서 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우선 면제권을 주장하면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이제 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확정일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갖고 우선 면제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선수리 채권은 미배당금이 생기면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주택인도와 전세보증 반환채권을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서 우선 면제권만 주장하게 되는데 우선 면제권으로도 배당 요구에서 미배당금이 생긴다면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에서 전세보증 반환채권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와 후순위는 이렇게 대항력을 따진다. 일반 매매에서는 소유자가 일반 매매 때는 등기부에 이 소유자가 변경 등기되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하면 모두가 대항력이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오로지 말소기준 권리 갖고 후순위는 임차권이 소멸되고 그리고 선순위는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7월 1일을 갖췄어요. 그럼 7월 1일 대항력은 7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죠. 이렇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7월 1일 날 등기가 넘어갔다. 생각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B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B가 소유권 등기하고 나가지고 요 임차인을 명도소송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임차보증을 주고 내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라 할까요? 네? 한 분도 안 주고 내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월세계에서 임대차 쓸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그 임대차 계약 쓰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낭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에 임대차 계약서 잔금을 다 치르고 주택도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 1억이면 2억이면 5억이면 1억이면 안 날리고 5억이면 날리고 그럴까요?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뭘 조심하냐? 전입신고를 한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임차인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항력이 없지만 실제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그런 사실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매는 1년, 2년, 몇 년 뒤에 5년, 10년 뒤에 발생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이틀 전에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이틀 전에 발생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사고를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참고로 이제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면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사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판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부분 2002다 3836 하나의 판결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주택 3제의 주택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이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주민등록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만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주민등록에 의해 겉으로 표시되는 점유관계가 즉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임차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임차인 가족만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 언제가 발생하는가? 이 동일 세대원 중에서 이 가족 구성원하고는 다르죠. 여러분이 가족 구성이라는 거는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소득세법에서 볼 때에는 동일 세대원이라고 봐요. 동일. 주민등록회에 한 가족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세대주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쓰고 나가지고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못하고 누가냐 그 가족 구성원에서 이제 집사람이나 배우자라든가 그 자녀분들이 먼저 대학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최초 대학 요건을 갖추고 그 자녀가 입주했다면 그 다음날 오전영시에 대학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대주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최초 가족 구성원 동일 세대원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입주할 날짜를 기준해서 대학 요건을 갖춘 날짜를 기준해서 그 대학령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집이 안 빠졌어요. 이쪽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집이 빠진 이사를 가죠. 저쪽 집은 어떻게 하냐. 새로운 그 집에는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까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럴 때에는 최초 가족 구성원, 이때 가족 구성원이라는 건 전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요. 임차인이 대학 요건을 이제 갖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볼게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면 사고나 임차인이 대학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게 일반 매매로 그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학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경매나 공매로 이루어지면 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처분 제한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대학 요건이기 때문에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대학력이 없어 우선 면제권으로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갖다가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해도 소멸되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94카 11377 판결 내용에 있죠. 이번에는 주택에서 선소유자가 임차인이 지었다면 집을 팔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집을 팔 때 어떤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죠. A라는 사람이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매매대금 비용에서 이 전세 보증금만큼 빼고 잔금만 치르게 하고 그 전세 보증금 갖고 임대차 계약 써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되고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이 계속 대학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소유자로서의 갖추고 있던 대학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날은 대학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5월 1일 날 비로소 대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학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5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은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대학력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면요. 이 사람은 이게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이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깡통 전세가. 또 어떤 사례가 또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죠. 주민등록에서 가끔 보면은 일시 퇴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임차주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종전의 대학력과 우선 면제권이 다 사라졌다가 다시 재전입하면 다시 재전입한 날 대학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주민등록은 계속 그대로 둔 채 일시적으로 집을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대학력이냐 했더니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연신내에서 원룸 한 30개짜리를 낙찰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대학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다가 보면 A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 A 주택에 보면 그 갑이 임차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2010년 2월 10일 날 대학 요건을 갖추고 또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때는 이 사람이 선순위였는데 여기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은 계속 돼 있었는데 이사를 나간 거예요. 주민등록이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새로운 의리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민등록은 계속 돼 있었지만 이사를 간 바람에 대항 요건이 미비가 돼가지고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로 최우선 면제 받고 말소기준은 대항력이 없고 소멸되는 사례가 돼. 이 사람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사례가 되죠. 전입신고만 돼 있어서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를 하더라도 다른 데서 4일, 5일 거주하고 여기서 하루 이틀 거주하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4일을 거주하고 다른 데서 이틀 거주한다. 그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거주를 말하는 거지. 그런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용이 많으니까 공무원 실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표에다가 잘못 기재됐어요. 이거는 정정 신청하면 다시 소급해서 최초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로 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만 제대로 이 신고서를 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만 내고 계약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만 납부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잔금을 치렀죠. 이럴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만 내고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나중에 그때 대항력이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느냐 여기까지 인정이 되느냐 대법원 판례는 여기까지 인정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대항력이라는 거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 그거로 족하는 거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치렀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항 요건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를 쓰고 또는 계약서를 안 써도록 구두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대항 요건만 갖췄다 그러면 그거로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계약서를 언제 썼느냐, 계약금을 언제 쓰느냐, 중도금 언제 치렀느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계약서를 안 쓰면은 네. 확정일자를 어디다가 그러니까 대항력에서 말할 때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항력에는. 대항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대항력을 말했지 확정일자 안 했죠. 그렇지만 구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두계약하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항력하고 이 전세보증금 반환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기간에도 얼마든지 전세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판례. 각각 하면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 우리가 이제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말소기준 권리하고 건물에는 말소기준 권리 이때 있어요. 이게 뭐 한 5월 1일 날 설정, 이게 2010년 5월 1일, 2012년 4월 1일 이렇게 설정됐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빈 땅에다 건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됐다 할 때는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건물은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경매가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토지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다를 때는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는 건물의 말소기준이 갖고 먼저 있을 때는 대항력이 있고 이 후순위는 이제 대항력이 없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단독주택에서는 대항 요건을 주소만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살던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3층 올라갈 때는 대항 요건을 또다시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합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같은 데는 반드시 동호수가 일치돼야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죠.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구분 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이제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임차인들이 경매당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죠. 현황상은
501호로 돼 있는데 실제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502호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착기 현상이죠. 이 건축주가 건물 현황도 갖고 건물 구분호수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항상 지도라든가 건물 현황도는 남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쪽이. 밑에가 남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든가 남쪽에 있다든가 서쪽에 있다면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현관문이 올라가는 계단이 북쪽에 있다면 이거 같이 올라가 이게. 이 도면이 원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 이렇게 이게 남쪽이면 도면이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놓는다면 내가 이렇게 몸이 움직여가지고 거꾸로 붙여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움직여서 붙이다 보니까 정반대에 놓고 붙이는 거죠. 이게 이 현황도가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남쪽에 놓는다면 보면은 호수가 502호가 되고 501호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항상 건물 현황도는 납치파처럼 남쪽에 놓은 다음에 사람만 움직이면서 현황도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차에 있을 때는 반드시 건물 현황도를 떼가지고 건축물 대장하고 같이 열람해 볼 수 있는 건물 현황도가 있거든요. 그 건물 현황도를 봐가지고 그 건물 현황도를 남쪽에 놓은 다음에 이 현관이 북쪽에 있다면 북쪽에서 바라봐야 돼요, 호수를.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꼭 그 임대차에 있을 때는 건물 현황도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건축물 대장만 발급받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서 인터넷은 안 되고 주민센터 가면 다 발급받을 수가 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서 또 확인할 때도 이 건물 현황을 남쪽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건물 현황을 움직이지 말고 갖추고 이 남쪽에 있는 걸 북쪽으로 바꿔가지고 움직이면 뭐 다 그래서 구분호수가 잘못 펴기 되는 거죠. 임차인 이제 피레미 유기 상환 청권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이 집을 수리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피레미 유기 상환으로 1순위를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못하면 유치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106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106쪽에. 네, 106쪽에 보면 임차인이 꼭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제가 이제 그 정리하는데요. 106쪽 보면 이렇게 임차인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이렇게. 첫 번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임대 4조에 보면요. 계약 기간을 갖다가 그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면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렇지만 다음은 임차인은 2년 미만이면 짧은 거를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최단 기간은 2년이죠.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과 묵속갱신은 임대차 기한이 만료 전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묵속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임차인은 이 6개월 전이라는 게 없고 한 달 전까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닐 때는 묵속갱신 이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 계약갱신하고 되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종전에 1년 임대차 계약계는 1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어떻게 묵시적 갱신하면 보통 2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년 계약하고 나가지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랬을 때 3년이라고 주장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대한 민법적 채권 계약이죠. 민법적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에 써준 계약기간이 그대로 갱신되는 거거든요. 그게 2년이면 이제 그 2년만 보고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묵시적 갱신도 2년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2년을 계약서 쓰니까 묵시적 갱신 그리고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묵시적 갱신이면 2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자기가
1년을 계약서 쓰고 1년 써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2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주장하면서 묵시적 갱신은 2년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말. 사임 등의 증가 같은 경우는 5%에 대해서 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증액이 있으므로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월차임 증액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령에 정한 거는 10%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니까 1.25에 4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5%가 지금은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증액할 수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의 차이점.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를 똑같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해지. 왜냐면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뭘 해지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 사유가 발생하죠.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임대차 기간 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입차에 썼는데 계약 기간이 2년이야.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어. 근데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될 때는 이제 이때 갑이 그냥 이사를 가면 퇴거하면 대항력 잃어버리죠. 이럴 때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기각돼요. 이때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등기를 해야 되죠. 이 임대차 등기는 민법 제 621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 임대인 동의로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항력이 여기까지 대항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생기는 거죠. 근데 임대차 등기라면 이때부터 대항력이 소급된다는 거죠. 반드시 임대차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하는데 서류를 잘 모르면 등기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등기관한테. 이 법무사님들도 임대차 등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민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기껏해 80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겠다 생각해서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 어떤 차이가 좀 있는가를 내가 기재를 해놨고요. 108쪽에 있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는, 책에는 자세히 설명하는.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차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있다. 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는 반드시 이거는 어디에 써먹냐. A 채권이 입주할 때 갑입차인이 대항력권을 가실 때는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이 많이 달아났을 때에 이 임차권을 을한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이럴 때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나 전대차 계약서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이 퇴거 후 14일 이내 이 사람이 갑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을이 대항력권을 갖춰야만이 이 갑의 대항력과 우선면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법에 있는 거거든요. 주민등록번에서는 우리가 14일 이내만 자율신고하면 이제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는 반드시 을이 이 사람 갑이 퇴거하기 전에 을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요건이 확실히 본것을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갑이 퇴거하는 조건으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라든가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 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임차권에 가압류나 압류가 돼 있다면요, 이 임차권을 묵석갱신이라든가 계약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압류, 압류 청금지율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게 임차권에 가압류,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B로 넘어가면요, 이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압류 사실을 누가 하냐면 요 임차인하고 요 임대인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제1채무자, 제3채무로 가압류, 압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 소유자 바뀌어버리면 B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사요. 집을 사.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요. 반환하고 나면 며칠 있다가 가압류, 압류권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죠.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내줘야 돼요. 최근에 그런 판례가 한 4년 전, 5년 전 판례가 있었죠. 임차권이 가압류가 된 사실을 모르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권을 이제 임차보증을 반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압류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이 가압류의 처분금 효력을 있는 사실을 갖고서 이제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했을 때 반환해야 된다는 대형 판례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승계한 이제 그 임대인이 돈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빼줬는데 또 다른 가압류 임차권이 내가 소유자가 되기 전에 임차권이 가압된 사실 갖고 나도 모르게 집을 샀는데 또다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처분지역이기 때문에 너한테 또 주장할 수 있다. 너희가 임차인이 제1채무자고 네가 제3채무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전세보증을 내보내? 나한테 다시 반환해야 돼. 그래서 2심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가압류권자가 이겼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임차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되는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겁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는 임차인이 사망하면 뭐 이런 부분들 책을 보시면 되고 계약서를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계약서를 분실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으면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받은 그것을 부여번호를 재발급받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사실 확인 증명서를 도장을 받고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쌍방 계약했을 때는 그 계약서가 없겠죠. 그럴 때는 경찰서에 신고서를 접수한 다음에 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번호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이거 다 계약서 작성에 비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세보증 이체 내역이 있죠. 그것만 해가지고 배당 요구하면 적법하게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없다 그래가지고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기 대법원 판례가 쭉 있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연체 차임도 경매 절차에서 그 배당 받을 때는 공제하고 배당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2015다 이거 최근에 판례예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가 안 했다면 얼마나 정도? 배당 요구하면 안 했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가 안 했다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배당 요구 종기를 영지시청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거든요.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전세권 설정 등기금이 증액했다면 증액 전까지만 대항력이 있고 증액한 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번엔 임차인이 이제 금융계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을 때는 어떤가?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을 때는 우리가 금융기관이 직접 낙찰받는다면 금융기관한테는 이제 이 사람은 대항력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직접 이 배당 요구했을 때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준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그 채권자에게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면에서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해놓으면 시리 측에 반해가지고 그 임차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나오죠. 이 내용을 순서대로 제가 이제 다 써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길게 설명 못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 쓰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일 종류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새로운 사유에게 승계되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1년 계약하고 묵석갱이 지내면 2장을 주장할 수 없고 1년이라는 거죠. 임차권은 최장 2년만 보호해주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96-551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대로 다 이 내용이 출친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첫 강의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시기하고 주택임차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갖다가 92하고 97쪽 그 다음에 106에서 118쪽을 첫 강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